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숲속 어귀에 연이라는 이름의 고운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나오는 외딴 곳에 있었는데 뒤로는 험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연희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물려받은 이 작은 초가집에서 약초를 캐고 나무를 다듬으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깊은 산중에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곤 했지만 연희는 오히려 사람보다 산짐승과 나무들이 내는 소리에 더 익숙했고 그 고요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햇볕에 말리는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겨우내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어 그녀의 부지런하고 정갈한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들이 지나고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더니 해가 질 무렵이 되자 검은 먹물 같은 구름이 산봉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몰려왔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널어놓았던 고사리와 취나무를 서둘러 거두어들이고 창문과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산속의 날씨는 변덕이 심하여 한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계곡물이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바람 또한 거세게 몰아쳐서 집 안이라 해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장을 데우고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다가올 밤의 비바람을 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폭풍 우치는 밤을 맞이하는 것은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그날따라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은 어쩐지 평소와는 다르게 스산하고 무거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려했던 대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마치 하늘이 노하여 땅을 내려치는 듯한 굉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굵은 채찍처럼 낡은 초가지붕을 때렸고 바람은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어대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방구석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집 전체가 우르릉거리며 흔들리는 것 같아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이런 날에는 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숨을 죽이고 있을 터였기에 바깥 세상은 오로지 비바람이 지배하는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란한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아주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연희의 귓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고 귀를 막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바람이 잠시 잦아드는 틈을 타 다시 한번 끊어질 듯 이어지며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집 근처 어디선가 들려오는 생명체의 신음이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길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여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망설이다가 벽에 걸어둔 낡은 우장을 꺼내 어깨에 걸치고 기름을 넉넉히 채운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센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한 손으로 불꽃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을 밟으며 그녀는 소리가 들려오는 집 뒤편 대나무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연희는 호롱불을 이리저리 비추며 대나무 숲 가장자리를 살피다가 커다란 바위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털이 엉망으로 뭉쳐있는 그 작은 짐승은 추위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불빛을 비추자 녀석은 고개를 힘겹게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연희는 숨을 들이켰는데 그 짐승은 다름 아닌 호랑이의 새끼였기 때문입니다. 산골에 살면서 호랑이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던 연희였기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미 잃은 새끼 호랑이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린 생명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미 호랑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녀석은 아마도 거센 비바람에 휩쓸려 어미를 놓치고 여기까지 떠내려온 듯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차가운 빗속에서 밤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연희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짐승으로 자라날 것이고 이것을 거두는 것은 어쩌면 화를 자초하는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기에는 연희의 마음이 너무나 여리고 따뜻했습니다. 녀석은 힘이 다했는지 축 늘어진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 연희는 결국 두려움을 떨치고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새끼 호랑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녀석은 반항할 힘도 없는지 연희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고 연희는 서둘러 집 안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연희는 젖은 우장을 벗어던지고 아궁이 불이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는 부엌으로 호랑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는 마른 수건을 가져와 비에 젖은 호랑이의 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털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고 물기를 닦아내자 녀석의 몸에 난 선명한 검은 줄무늬와 황금빛 털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이빨도 제대로 나지 않은 듯한 아주 어린 새끼였지만 발바닥은 두툼하고 발톱은 날카로워 맹수의 자질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녀석은 흠칫거렸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자 이내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연희는 부엌 한 구석에 헌옷가지를 두툼하게 깔아 자리를 마련해주고 녀석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아궁이의 열기가 퍼지면서 녀석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배가 고픈지 입맛을 다시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연희는 부엌 찬장을 뒤져보았지만 젖먹이 짐승에게 줄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한 대로 쌀을 물에 불려 맷돌에 곱게 간 뒤 솥에 넣고 푹 끓여 묽은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지자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희는 미음을 식혀 작은 그릇에 담고 숟가락으로 떠서 녀석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냄새에 고개를 돌리던 녀석도 입가에 묻은 미음을 핥아먹더니 이내 허겁지겁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행여나 녀석이 체할까봐 천천히 숟가락을 놀리며 천천히 먹어라. 아무도 뺏어 먹지 않는다라고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음 한 그릇을 다 비운 새끼. 호랑이는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지자 노곤함이 몰려오는 듯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연희는 녀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는데 맹수의 새끼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털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녀석은 연희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손바닥에 머리를 비비며 어미를 찾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오며 잊고 있었던 누군가를 보살피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상대가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 폭풍우치는 밤에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녀석에게 산군이라는 마음속의 이름을 지어주며 녀석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비바람은 그칠 줄 모르고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연희의 작은 초가집, 부엌은 평화로웠습니다. 아궁이 속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곤히 잠든 호랑이 새끼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연희는 잠든 녀석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날이 밝으면 어미를 찾아주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거두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녀석은 너무나 어렸습니다. 어미를 잃은 녀석을 다시 산속에 내놓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기에 연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녀석이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혹은 어미가 찾아올 때까지 자신이 돌보아 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산신령이 맺어준 인연이라 믿으며 연희는 녀석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쪽잠을 청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로 인해 산과 들은 물기를 머금어 더욱 싱그럽고 짙은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계곡물 소리는 우렁차게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연희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부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맑게 갠 하늘에서 쏟아지는 아침에 햇살이 마당에 고인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기지개를 켜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데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잠에서 깬 새끼, 호랑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기력을 회복했는지 눈동자는 초롱초롱했고 꼬리를 살랑거리며 연희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연희는 녀석을 번쩍 들어올려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녀석의 체온이 전해져 춥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연희의 품에서 얌전히 세상 구경을 하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연희는 녀석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네가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지내렴. 나도 혼자니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보자꾸나. 녀석이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연희의 턱 밑을 혀로 까칠하게 핥았습니다. 연희는 간지러움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그 맑은 웃음소리가 아침 숲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 외딴집에서 처녀와 호랑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연희의 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연희가 나무를 다듬을 때면 옆에 엎드려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면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희는 틈나는 대로 냇가에 나가 작은 물고기를 잡거나 산토끼가 다니는 길목을 살펴 녀석에게 먹일 것을 구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연희는 자신의 끼니를 줄여서라도 호랑이를 배불리 먹이려 애썼습니다. 녀석 또한 연희를 어미로 여기는지 잠시라도 연희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가 약초를 캐러 산에 갈 때면 녀석은 강아지처럼 졸졸 뒤를 따라다니며 험한 산길을 함께했습니다. 숲속의 다람쥐나 새들이 호랑이를 보고 놀라 도망쳐도 연희는 녀석이 그저 귀여운 막내 동생 같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랑이의 덩치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작았던 녀석이 어느새 연희의 무릎 높이까지 자라났고 발바닥도 제법 두툼해져 걸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연희는 녀석이 자라는 것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언젠가는 맹수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희는 녀석에게 나비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붙여 부르며 집 밖으로 멀리 나가지 못하게 단속했습니다. 녀석은 답답해하면서도 연희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고 울타리 안에서 연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순한 양처럼 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산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연희와 호랑이의 비밀스러운 생활은 평화롭게 이어지는 듯했지만 마을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마을 청년이 연희의 집 근처에서 짐승의 굵은 발자국을 보았다는 이야기나 밤중에 산 밑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연희는 마을에 내려가 곡식을 바꾸거나 물건을 살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애써 모른 척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따가워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녀석이 커갈수록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연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자신을 반기며 달려드는 호랑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 그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을에서도 소문이 빠르기로 유명한 주막집 아주머니가 나무를 얻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 호랑이를 급히 방 안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마당으로 나가 아주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마당을 두리번거리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 총각, 아니 연희 처자. 혼자 사는데 웬 짐승 냄새가 이렇게 나나. 꼭 산 짐승 누린내 같은 게 진동을 하네. 연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산에서 다친 너구리를 한 마리 주워다 치료해주고 있거든요. 냄새가 좀 심하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연희가 건네주는 말린 취나물을 받아들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연희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을 지키고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방 안에서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녀석은 영문을 모른 채 연희의 손길을 즐기며 골골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연희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녀석은 이제 제법 맹수의 태가 나기 시작했고 장난으로라도 앞발을 휘두르면 연희의 팔뚝에 붉은 생채기가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는 녀석을 산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녀석은 이미 연희에게 가족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연희가 없는 야생에서 녀석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에 낙엽이 구르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고 연희는 호랑이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노라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자신만은 이 아이의 어미가 되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산속의 밤은 깊어만 가고 다가올 시련은 예고 없이 그들의 방문 앞까지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산골 마을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을 모두 떨어뜨린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었고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거웠습니다. 연희의 작은 초가집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집 안을 감도는 공기는 예전과 달리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랑이 나비는 이제 갓 태어난 새끼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늠름한 맹수의 자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방이 꽉 찰 정도로 덩치가 커졌고, 기지개를 켜며 앞발을 쭉 뻗으면 굵은 발톱이 문지방을 긁어 깊은 자국을 남기곤 했습니다. 연희는 녀석의 덩치가 커질수록 방 아랫목을 내어주고 자신은 윗목 쪽잠을 자야 했지만, 등 뒤에 닿는 녀석의 따뜻한 체온 덕분에 추운 겨울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비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라서 하루가 다르게 골격이 굵어지고 털의 윤기가 짙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연희가 주는 묽은 미음이나 삶은 감자로 끼니를 때웠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허기를 채울 수 없는지 부엌을 서성거리며 입맛을 다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연희는 녀석을 위해 눈 쌓인 산을 헤매며 풋뿌리를 캐거나 덫에 걸린 산짐승을 찾아다녔지만, 거대한 호랑이의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한 나비가 밤중에 낮게 으르렁거리기라도 하면 그 울림이 온 집안을 진동시켜 연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녀석은 연희를 보고 미안한 듯 콧소리를 내며 몸을 비볐지만 본능적으로 솟구치는 야성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연희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금만 참자, 날이 풀리면 배불리 먹여줄게라고 달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집 안에만 두어도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녀석이 숨을 크게 쉬거나 몸을 뒤척이는 소리마저 담장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특히 바람이 부는 날이면 짐승 특유의 누린내가 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퍼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인의 집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서 웬 큰 개를 키우나 봐.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개 짖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밤마다 들리는 숨소리가 꼭 황소 같단 말이지. 사람들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연인의 집 근처를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희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나비 또한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면 귀를 쫑긋거리며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고, 연희는 온몸으로 녀석을 막아서며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나면서 연희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낡은 가죽 조끼를 입고 등에 기다란 화승총을 맨 그는 한눈에 봐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진 눈매는 매섭게 빛났고,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칼과 짐승을 묶을 때 쓰는 굵은 밧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독한 술을 들이키며 주인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근방 산세가 험한 걸 보니 큰 짐승이 살만하겠소. 혹시 범이나 곰 같은 놈들을 본 적 있소? 주막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호랑이가 어디 있겠소. 멧돼지라면 모를까. 큰 짐승은 씨가 마른 지 오래요. 하지만 옆에서 술을 마시던 동네 노인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지. 저기 산 중턱 연희 처자네. 집 근처에서 밤마다 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네. 덩치 큰 짐승이 아니고서야 그런 소리를 낼 리가 없지. 사냥꾼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연희 처자라니요. 그 집이 어디쯤 있습니까? 노인은 무심코 손가락으로 산중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골짜기 따라 쭉 올라가면 외딴 초가집이 하나 있어. 처녀 혼자 사는데 요즘 통마을에 내려오지도 않고 수상쩍어. 사냥꾼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부르는 게 값이었고, 만약 그곳에 진짜 호랑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술값을 치르고 곧장 짐을 챙겨 주막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의 등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한편 연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비와 함께 방 안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땔감이 떨어져 방이 냉골이었지만 털이 북실북실한 나비를 꼭 끌어안고 있으면 추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나비는 연희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나른하게 하품을 했고, 연희는 녀석의 콧등에 난 흉터를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가시덤불에 긁혀 생긴 상처였는데 이제는 털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비야,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네 짝을 찾아가야 할 텐데. 연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나비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녀석에게는 연희가 세상의 전부였고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연희는 그런 녀석이 고맙고 짠해서 콧등에 얼굴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고 나비도 벌떡 일어나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낯설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나비에게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조용히 해. 절대 소리내면 안 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총을 맨 사냥꾼이 뒷짐을 지고 서서 집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집안 구석구석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했고, 연희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처자 혼자 사는 집에 짐승 냄새가 이리 진동을 하니 대체 뭘 키우는 거요? 연희는 심장이 쿵쾅거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사냥하시다가 길을 잃으셨나 봅니다. 저는 그저 산에서 약초 캐며 사는 사람이라 짐승 같은 건 키우지 않습니다. 아마 뒷산에 사는 들짐승들이 추워서 집 근처로 내려와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사냥꾼은 코웃음을 치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난 큼지막한 발자국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들짐승이 발자국은 멧돼지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오. 내 눈은 속여도 이 발자국은 못 속이지. 이건 필시 범의 발자국인데 처자가 범을 키우기라도 한다는 말이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간밤에 눈이 내려 발자국이 덮였으리라 생각했는데 새벽에 나비가 잠깐 마당에 나갔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며칠 전에 산에서 큰 개가 한 마리 내려왔다가 가서 그렇습니다. 배고파 보이길래 밥을 좀 줬더니 자꾸 찾아오네요. 사냥꾼은 연희의 말이 거짓임을 눈치챈 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개라. 발톱 자국이 이렇게 선명한 개도 있나 보군. 내 오늘 날이 저물어 그냥 가지만 만약 이 집에 위험한 짐승이 숨어 있다면 내 손으로 직접 잡아야겠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오. 사냥꾼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방문 쪽을 한번 쏘아보더니 천천히 뒤돌아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고 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냥꾼은 분명히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냥꾼이 돌아간 뒤에도
연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나비가 걱정스러운 듯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희는 쉽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신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도 연희를 친손녀처럼 아껴주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달려나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이 추운 날에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근심 어린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따뜻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힐끗 쳐다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 꿈자리가 사나워 견딜 수가 없어서 왔다. 어젯밤 꿈에 내 집 지붕 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휘돌고 붉은 눈을 가진 짐승이 울부짖더구나.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더 세게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정이 많고 마음이 여려 불쌍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건 안다만 사람과 짐승은 가는 길이 다른 법이다. 더구나 그것이 산의 주인이라면 더더욱 사람이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자 할머니는 연희의 등을 토닥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을 품고 살면 언젠가는 데이기 마련이다.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해. 저 사냥꾼 놈. 눈빛이 보통이 아니더구나. 할머니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지만 연희는 차마 나비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비를 쫓아내면 저 사냥꾼의 총구 앞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보낼 수가 없어요. 저 아이는 저 없으면 죽어요. 연희가 울먹이며 매달리자 할머니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질긴 인연이로다. 허나 명심해라.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다. 곧 온 마을이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게야. 할머니는 품에서 떡 몇 개를 꺼내 연희의 손에 쥐어주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연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신만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나비를 앞에 두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비야, 오늘 온 사람이 너를 해치려 해. 너는 산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 나비는 연희의 불안한 마음을 읽었는지 평소처럼 장난을 치지 않고 연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녀석의 크고 깊은 눈동자에는 연희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일이면 닥쳐올 사냥꾼의 위협이었습니다. 연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구들로 문을 막았습니다. 마치 이 얇은 문 하나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나비를 지켜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냥꾼은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그 집 마당에 찍힌 발자국은 천하가 진동할 만한 대오의 것이오. 그런 맹수를 집 안에 숨겨두고 있다니.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일이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사냥꾼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밤마다 들리는 소리가 이상하다 했어. 우리 집 닭이 없어진 것도 그 짐승짓 아니야. 사람들의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의 화살은 오롯이 연희를 향했습니다. 사냥꾼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사냥을 합리화하려 했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장정들을 모아 연희의 집을 덮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연희의 집은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생명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문 밖을 향해 낮게 그르렁거리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고 연희는 그런 나비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연희의 속삭임은 공허하게 울렸지만 그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 산속의 작은 초가집은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닥쳐올 것을 알기에 연희와 나비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긴박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사냥꾼을 필두로 몽둥이와 낫을 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함께 맹수를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총을 점검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자, 가시지요. 우리 마을의 우환을 없애러 갑시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눈 덮인 산을 울렸고 그 소리는 점점 연희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면으로 맞서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케 했지만 동시에 나비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덮인 산봉우리를 비추며 세상은 눈부시게 밝아왔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연희의 눈은 포팍에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나비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평소처럼 연희에게 장난을 치지 않고 문 쪽을 향해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콧구멍이 벌름거리고 등 털이 쭉 뼈 서 있는 것을 보아 멀리서 다가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들을 이미 감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비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비야,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면 안 된다. 내가 시킬 때까지는 절대 나오면 안 돼. 나비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대답했지만 그 소리에는 불안과 함께 주인을 지키려는 맹수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희가 잠시 마당의 동태를 살피려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출마루 끝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피가 채 마르지 않은 산토끼 한 마리였습니다. 연희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밤에 연희가 잠시 조는 사이 나비가 몰래 뒷문으로 나가 사냥을 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연희를 위해 혹은 자신의 밥벌이를 하겠다는 기특한 마음으로 잡아다 놓은 것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위험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집에 맹수가 살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황급히 신발을 신고 나가 토끼를 치우려 했지만 이미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토끼를 치마폭으로 급히 가리고 마당 한 구석 장독대 뒤로 던져 놓았으나 눈 위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까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사냥꾼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연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냥꾼의 뒤로 낫과 몽둥이를 든 마을, 청년들과 불안한 표정의 노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좋기 20명은 되어 보였고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적개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평소 연희에게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조차 굳은 표정으로 연희를 외면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 숨어 집안을 힐끗거렸습니다. 연희는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기별도 없이 일이 들이닥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관원이라도 된 듯 거만한 태도로 총구를 하늘로 향한 채 말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시오. 이 마을의 안전을 위해 내가 직접 나섰소. 이 집에 사람을 해칠 위험한 맹수가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당장 방문을 열어 확인시켜 주시오. 사냥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밤마다 들리는 그 괴상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해 봐야 해. 연희 처자. 정말 호랑이를 키우는 게 아니면 문을 열어보게. 연희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문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제 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의 방을 함부로 뒤지려 하다니요.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리한 눈빛으로 마당을 훑어보다가 마루 아래 눈 위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저기 눈 위에 떨어진 핏자국은 뭐란 말이오? 닭이라도 잡았소. 닭털 하나 안 보이는데 피만 흥건하군. 사냥꾼이 손가락으로 핏자국을 가리키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 피야. 짐승 잡은 피가 분명해. 세상에. 정말 호랑이가 있는 건가? 연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오. 증거가 여기 있소. 저 안에는 짐승이 있소. 그것도 피 냄새를 맡고 흥분한 맹수가 말이오. 지금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오. 사냥꾼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점점 더 연희를 압박해왔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심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고 몇몇 청년들은 몽둥이를 고쳐 쥐며 앞으로 나설 기세였습니다. 연희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문고리를 잡은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나비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크르릉 하는 낮고 굵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지진 소리처럼 묵직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동작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 속에서 그 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냥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들었소. 방금 그 소리 개짖는 소리가 아니오. 저건 범이오.
범이 분명하오 사냥꾼이 소리치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대문 쪽으로 물러났지만 사냥꾼만은 총을 겨누며 툇마루로 다가왔습니다. 비키시오. 내 저놈의 가죽을 벗겨 마을의 우환을 없애겠소. 사냥꾼은 연희를 거칠게 밀쳐내려 했습니다. 연희는 툇마루 난간을 붙잡고 버티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아이는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제 가족이에요. 연희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가족 짐승이 어떻게 가족이 된단 말이오. 저놈이 배가 고프면 제일 먼저 잡아먹을게. 바로 당신이요. 사냥꾼의 손이 연희의 어깨를 낚아채는 순간 방 안에서 쾅 하고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났습니다. 얇은 문살이 우지끈 부러지며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나비가 연희의 비명소리를 듣고 흥분하여 문을 부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지고 그 틈 사이로 황금빛 털과 번뜩이는 눈동자가 언뜻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다. 진짜 호랑이다. 아이고. 우리 다 죽네 도망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는 사람들 사이로 사냥꾼은 침착하게 총의 노리쇠를 당겼습니다. 그는 찢어진 문틈 사이로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쏘아버리겠어. 연희는 사냥꾼의 총구 앞을 가로막으며 문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쏘려거든 저를 먼저 쏘세요. 제가 죽기 전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연희의 필사적인 모습에 사냥꾼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사람을 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호랑이는 연희의 울음소리와 사냥꾼의 살기를 감지하고 더욱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카앙 호랑이의 포효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지붕 위에 눈이 쏟아져 내리고 마당의 장독들이 윙윙거릴 정도의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압도된 마을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고 사냥꾼조차 얼굴색이 변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제 비밀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희는 등 뒤로 전해지는 나비의 거친 숨결과 문을 긁어대던 발톱의 진동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연희야, 그만 나와라. 그러다 정말 죽는다. 뒤쪽에 숨어있던 마을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짐승은 이제 통제할 수 없어. 어서 피해야 해.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비는 제가 키웠어요. 저를 해치지 않아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연희의 절규는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사냥꾼은 다시 마음을 다잡은 듯 눈을 번득이며 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어리석은 처자 같은 이라고. 정글이 나온다면 할 수 없지. 문을 부수고서라도 잡을 수밖에. 사냥꾼은 옆에 있던 청년에게 도끼를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청년은 겁에 질려 머뭇거렸지만 사냥꾼의 호통에 못 이겨 구석에 있던 장작패는 도끼를 건넸습니다. 사냥꾼이 도끼를 들고 툇마루로 올라서자 연희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도끼가 문을 내리찍으려는 찰나 방 안의 나비가 전력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우지끈 낡은 문짝이 통째로 뜯겨 나가며 마당으로 날아갔습니다. 흙먼지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갯마루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냥꾼은 기겁을 하며 뒤로 넘어졌고 도끼는 엉뚱한 곳에 박혔습니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자 그곳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녀석의 덩치는 송아지만 했고 날카로운 송곳니는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줄무늬 털과 강인한 근육은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군 산준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호랑이는 노란 눈동자로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 한 번에 사람들은 오금이 저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넘어진 채로 덜덜 떨며 총을 찾으려 손을 더듬거렸지만 호랑이의 시선이 그에게 꽂히자 얼어붙은 듯 멈추었습니다.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깊은 공명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다음 행동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맹수처럼 달려들어 사람들을 물어뜯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희는 부서진 문틀 옆에 주저앉아 공포와 슬픔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연희의 앞에 버티고 서서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그녀를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연희의 젖은 볼을 거친 혀로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킁, 킁. 녀석은 연희를 안심시키려는 듯 콧소리를 내며 머리를 연희의 품에 비볐습니다. 그 거대한 맹수가 그토록 무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짐승이 연희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의 사냥꾼도 마을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포로 얼어붙었던 공기 속에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비야,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연희의 눈물이 호랑이의 황금빛 털을 적셨습니다. 호랑이는 연희의 울음소리에 가슴 아파하는 듯 슬픈 눈으로 사냥꾼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살기가 아니라 자신의 어미를 괴롭히는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총을 집어들었지만 방아쇠에 건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아쇠를 당기면 연희까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눈앞의 짐승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영물링후의 기운에 기가 눌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사냥꾼의 총구는 여전히 호랑이를 향해 있었고 호랑이는 연희를 등 뒤에 숨긴 채 사냥꾼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대결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희의 집마당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들조차 날지 않는 고요 속에서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와 연희의 흐느낌 소리만이 산골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모든 비밀과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비극적인 인연의 결말뿐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총구는 미동도 없이 호랑이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고 호랑이는 연희를 등 뒤로 감싼 채 사냥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맹수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단순한 살기가 아니라 마치 산신령이 인간을 꾸짖는 듯한 엄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방아쇠에 건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려 했지만 웬일인지 손가락이 바위처럼 굳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그는 눈조차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호랑이가 내뿜는 압도적인 연기에 눌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호랑이의 굵은 앞발을 붙잡고
사냥꾼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목 놓아 외쳤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 아이는 산에서 내려온 괴물이 아닙니다. 비바람치던 밤, 어미를 잃고 죽어가던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젖을 먹이고 품어 키운 자식입니다. 사람을 해친 적도, 가축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저를 어미로 알고 따르는 순한 짐승일 뿐입니다. 연희의 절규는 얼어붙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 없는 진심과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함이 담겨 있었기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낫을 들고 서 있던 청년 하나가 슬그머니 무기를 내렸고 뒤에 서 있던 아낙네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따르는 호랑이는 난생 처음 보네. 그러게 말이야. 연희 처자가 위험해 보이니 앞을 막아서는 꼴을 보라고. 웬만한 사람보다 낫네 그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사냥꾼은 초조해졌습니다. 다 잡은 먹잇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혹되지 마시오. 짐승은 짐승일 뿐이오. 지금은 배가 불러 저러지만 언제 돌변하여 사람 목을 물어뜯을지 모르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없애야 하오. 사냥꾼이 다시금 살기를 띠며 총을 고쳐 잡으려 하자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했습니다. 크앙. 하지만 이번 울음소리는 위협보다는 슬픔과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을 향해 짖은 후 곧바로 고개를 돌려 연희의 얼굴에 뺨을 비볐습니다. 그 거친 혀로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은 영락없는 철부지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삼신할머니가 지팡이를 땅에 쿵 찍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사냥꾼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보게, 사냥꾼. 그 총 거두개 자네 눈에는 적의 짐승으로만 보이는가? 내 눈에는 산신령께서 보내신 귀한 손님으로 보이네. 할머니의 일갈의 사냥꾼은 흠칫 놀라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삼신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어른일 뿐만 아니라 영험한 기운을 볼 줄 안다고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낸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야. 저 아이가 정말 사람을 해칠 요량이었으면 자네는 벌써 목이 달아났을 걸세. 연희가 저리 애원하고 저 짐승이 저토록 순하게 구는데 굳이 피를 보아야겠는가. 산주인을 건드려 화를 자초하지 말고 썩 물러가게. 할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에 마을 사람들도 사냥꾼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면 우리 마을 전체가 벌을 받아. 그만두시오. 저리 사람을 따르는데 죽이는 건 천벌 받을 짓이오. 사냥꾼은 입술을 깨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오히려 자신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눈앞의 호랑이는 여전히 빈틈없는 자세로 연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총을 쏜다 한들 빗나가기라도 하면 성난 호랑이에게 자신이 당할 것이 뻔했고 마을 사람들의 원망 또한 감당하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총구를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별 해괴한 꼴을 다 보는군. 알겠소. 내 물러가지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짐승 머리 검은 것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소. 언젠가 사단이 날 테니 그때 가서 나를 찾지 마시오. 사냥꾼은 씩씩거리며 총을 둘러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산길 저편으로 사라지자
마당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 나비도 사냥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긴장이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긴 혀를 내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나비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공포와 나비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다가와 연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연희야. 네, 지성이 하늘에 닿아 산신령님이 도와주신 게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연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희 처자. 미안하네. 우리가 사냥꾼 말만 믿고 몹쓸 짓을 할 뻔했어. 이렇게 착한 짐승인 줄 몰랐지.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가져왔던 낫과 몽둥이를 등 뒤로 감추었고 몇몇은 품에서 주먹밥이나 말린 감 같은 것을 꺼내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연희를 지키려는 그 신비로운 모습에 경외심을 느낀 탓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대문과 문짝만이 지난 소동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놀란 나비를 달래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나비야,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연희가 나비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자. 나비는 괜찮다는 듯 연희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덩치만 컸지 영락없는 어리광쟁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연희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는 부서진 문짝을 대충 세워 찬바람을 맞고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부터 겪은 난리통에 배가 고플 나비를 위해 무언가라도 먹여야 했습니다. 쌀독을 긁어 남은 쌀을 몽땅 씻어 솥에 안치고 장독 뒤에 숨겨두었던 도끼도 손질하여 삶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껴 먹었을 귀한 양식이었지만 오늘은 나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연희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냥꾼은 물러갔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넘어갔다 해도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함께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나비가 부엌 문턱에 턱을 괴고 엎드렸습니다. 연희는 다 끓은 밥과 고기를 큼지막한 그릇에 담아 나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나비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무서워서 쓰러졌을 거야. 나비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습니다. 녀석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녀석의 등 털을 천천히 빗겨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지키려 하고 짐승이 사람을 지키려 했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말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연희는 마당에 나와 부서진 울타리를 고쳤습니다. 나비도 연희를 돕겠다는 듯 옆에서 입으로 나무 토막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둘 사이에는 끈끈한 마음의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나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비야, 사람들은 너를 무서워해. 오늘은 할머니 덕분에 무사했지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너는 숲의 왕이 될 몸인데
이 좁은 초가집에 갇혀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나비는 먹던 동작을 멈추고 연희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깊고 그윽한 눈동자는 마치 연희의 고민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 군불을 넉넉히 지피고 나비를 불러들였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져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만 나비의 거대한 몸이 외풍을 막아주어 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연희는 나비의 품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나비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등 뒤로 전해져 왔고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자장가보다도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 겪었던 끔찍한 공포와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나비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나비 또한 잠들지 않고 연희의 머리카락을 핥아주며 평소보다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녀석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연희가 곤란해질 것이고 자신 또한 좁은 세상에 갇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슬픈 이별을 위로라도 하려는 듯 밤하늘의 별들은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나비의 앞발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나비야. 내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내게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가족이었어.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나비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이별을 예감한 슬픈 울음이 아니라 연희의 마음에 답하는 굳건한 맹세의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나비의 목을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비의 털을 적셨지만 두 생명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윽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나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몸을 길게 늘여 기지개를 켜고는 방문을 향해 섰습니다. 연희는 올 것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연희는 춥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길이 숲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비는 쳇마루로 나가더니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디 건강하세요. 어머니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그리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쳇마루 끝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거라. 산구나. 너의 세상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거라. 그리고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한다. 나비는 연희를 향해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듯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섰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새벽 숲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뒷모습은 외롭지 않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연희는 나비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은 차가운 바람에 식어갔지만 가슴 속에 남은 나비의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연희와 호랑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비가 떠나고 난 뒤 연희의 집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연희는 뱃마루에 앉아 나비가 사라진 숲 쪽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큼지막한 발자국들은 숲으로 이어지다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눈보라에 덮여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비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신비로운 곳으로 돌아갔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텅 빈 마당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꽉 차 있던 공간이 나비 하나가 없다고 해서 이토록 허전하고 쓸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했지만 가슴 속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삼신할머니를 앞세운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연희의 집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몽둥이와 낫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몰려왔던 것과는 달리 오늘의 그들은 손에 망치와 톱, 그리고 떡과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촌장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 처자,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네. 사냥꾼의 헛소리에 홀려 자네와 산신령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어. 촌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청년들은 어제 부서진 대문과 방문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가 산골의 정적을 깼지만 그 소리는 어제와 달리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연희를 위해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낙네들은 연희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가져온 귀한 반찬들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호의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 북적거리는 것이 나비가 떠나고 난 빈자리를 채우려는 노력 같아서 더욱 슬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서진 문짝이 새 나무로 튼튼하게 고쳐지고 찢어진 문풍지도 하얀 새종이로 말끔하게 발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집 구석구석을 살피며 무너진 담장도 보수해주고 장독대의 눈도 쓸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산의 주인을 품어 키운 연희에 대한 일종의 사죄이자 공경의 표시였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연희의 손에 따뜻한 콩떡을 쥐어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연희야, 너무 슬퍼 마라. 인연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다. 그 짐승이 영물인데 어찌 내 은혜를 잊겠느냐.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내 곁에 있을 게다. 할머니의 말씀은 연희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라는 말을 남기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밤, 연희는 말끔하게 고쳐진 방 안에 누웠습니다. 새 문풍지 냄새와 풀 냄새가 났지만 나비 특유의 구수한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나비가 늘 눕던 아랫목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어제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나비가 어딘가에서 이 집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나비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나비야, 밥은 먹었니? 춥지는 않니?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한 독백이었지만 연희는 마치 나비가 옆에서 귀를 쫑긋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나비 없는 첫날 밤을 눈물과 그리움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연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에 올라가 겨울 약초를 캤습니다. 하지만 숲속을 걸을 때마다 혹시나 나비와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주위를 두리번거리곤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덤불 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지만 나타나는 것은 다람쥐나 산토끼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실망감을 감추고 다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비가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